혜진아, 누구야? 또 전화야? 너 요즘 저는 국을 뜨던 손을 멈추고 저녁마다 같은 시간에 전화 며느리를 받잖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까지 아무 말 누구야? 없이 밥상을 너 차리던 요즘 아이가 전화 화면을 저녁마다 본 같은 시간에 순간 전화 받잖아.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버렸습니다. 누구야? 네, 아버님, 너 요즘 조금만요. 그녀는 저녁마다 손에 같은 힘이 시간에 전화 풀린 듯 받잖아. 젓가락을 내려놓고 전화를 누구야? 귀에 댔습니다. 너 요즘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저녁마다 같은 시간에 천천히 전화 받잖아. 물었습니다. 누구야? 너 요즘 누구야? 저녁마다 같은 시간에 요즘 전화 받잖아. 제 저녁마다 말투는 같은 시간에 전화 최대한 받잖아. 부드럽게 담았지만 이미 마음속엔 누구야? 불길한 예감이 너 자리 요즘 잡고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혜진이는 같은 제 시간에 전화 눈을 받잖아. 피했고 평소와는 다른 마치 누구야? 겁먹은 너 사람처럼 요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녁마다 같은 시간에 아버님, 금방 다녀올게요. 정말 잠깐이면 돼요. 잠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요즘 매일 저녁마다 그래.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나갈 때마다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대체 누구한테 가는 거냐?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신으려다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아버님,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엔 아직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오늘도 가야 돼요. 가야 그 사람이 버틸 수 있어요. 그 사람? 저는 의자를 밀치며 일어났습니다. 혜진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 사람이 누구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혜진이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벨소리. 그 아이는 몸을 움찔하며 전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녀는 손을 떨며 전화를 끄고 외투를 급하게 걸쳤습니다. 발소리는 서둘렀고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현관문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혜진아, 나한테 말 좀 하고 나가. 대체 어디 가는 거냐고. 그녀는 등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아버님이 충격받을까봐. 그리고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제가 붙잡기도 전에 빈집에 남겨진 건 식지 않은 국, 그리고 멈춰버린 숟가락 2개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혜진이라는 아이는 한 번도 제게 비밀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왜 이렇게 떨리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매일 밤 사라지는 걸까? 그리고 그 남자는 누구일까? 왜 저녁만 되면 전화를 걸어 내 며느리를 불러내는 걸까?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걸까? 그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현관에 걸린 제 두꺼운 점퍼를 집어들고 느린 걸음으로 문 밖을 나섰습니다. 혜진아, 오늘은 나도 내 뒤를 따라갈 거다. 달빛 없는 저녁, 골목길 끝에 사라진 며느리의 뒷모습이 제게는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진실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녀가 향한 어둠 속에서 제가 마주하게 될 진실이 제 인생 70년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만큼 잔인하고 슬프고 깊은 상처를 품고 있었다는 걸. 남편을 잃은 지 벌써 시간이 꽤 흘렀지만 집안 곳곳엔 아직도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방문을 열면 그 아이가 일하러 나가기 전에 정리해 놓던 침대 매무새가 떠오르고 장롱 서랍을 열어 옷을 정리하다 보면 그가 마지막까지 입던 스웨터의 냄새가 불쑥 코끝에 스칩니다. 그런 순간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아내를 잃고 홀로 지내던 제게 아들은 세상 하나뿐인 희망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데려온 혜진이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낯빛이 고운 아이였습니다.
많이 수줍고 말수는 적었지만 밥상을 차릴 때마다 제 밥그릇을 조금 더 챙겨주는 친절함이 있었고, 아들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곧 들어올 거예요. 하고 제가 잠들 때까지 거실불을 켜두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아들은 혜진이 옆에서 늘 밝았습니다. 마치 세상이 다 가진 것처럼 웃던 얼굴이 지금도 제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그날 제게서 떠났습니다.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울지도 못하고 멍하니 붕괴된 건물처럼 앉아있던 제 옆에서 혜진이는 묵묵히 제 어깨를 잡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울 곳도 잃은 사람처럼 그저 조용히 뜨겁게 숨만 몰아쉬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들이 떠난 뒤 혜진이는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요. 그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기도 없어진 빈 방을 햇빛 드는 창문 옆에 작은 화분 하나 놓고 채워갔습니다. 그 아이가 키우던 화분은 아들의 생전 취향과 닮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허브향이 은은히 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엔 혜진이는 애써 울음을 참는 사람처럼 늘 어딘가 묵직한 그림자를 끌고 사는 듯 보였습니다. 부엌에서 국을 젓는 모습조차 한 번씩 멈춰서 숨을 들이쉬고 그 숨이 흔들리는 걸 저는 매번 듣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서로 인사만 건네는 나날이었지만 그 아이가 제게 남긴 따뜻함이 많았습니다.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저녁밥을 지을 때 바닥에 수건 깔아 제가 발을 덜 시리게 해주던 아이, 제가 약 먹는 걸 잊을까봐 작은 메모지를 써서 냉장고에 붙여두던 아이, 그런 세심함이 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혜진이가 점점 말이 줄고 밖에 나가는 시간이 늘어나도 애써 모른 척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저 아이도 얼마나 힘들겠느냐. 남편 잃고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견디고 있던 슬픔이 단순히 상실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그 아이의 눈 속 깊은 곳에서 점점 짙어지던 그 그림자, 그것이 다른 인연, 다른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저는 그때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스칠 때면 혜진이는 너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러다 창밖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리면 그 아이의 어깨가 움찔하곤 했죠. 그 작은 떨림을 저는 그때 외면했습니다. 힘든 일이겠지.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현관에서 멀어지는 그 아이의 발걸음을 매번 그냥 바라만 봤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절의 우리 집은 이미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조용히, 그리고 언젠가 크게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 속에서 천천히 균열이 자라고 있었던 거죠. 며느리 혜진이가 저녁마다 사라지기 시작한 건 아들이 떠난 지 어느덧 계절이 한번 바뀌고 난 뒤였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슬픔이 너무 깊으면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요. 친정집에 들를 수도 있고 친구를 만날 수도 있겠지. 저는 제 마음속 의심을 겉으로 꺼내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아이가 전화를 받을 때마다 표정이 무너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는 순간 그 아이의 눈동자는 커지고 입술은 바짝 마르며 떨렸고 숨은 가빠졌습니다. 아버님, 저 잠깐만요.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고 식탁 위에는 먹다 만 반찬이 그대로 굳어갔습니다. 혹시나 배라도 고플까 싶어 제가 밥을 더 떠놓으면 돌아온 뒤엔 거의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만 몇 번 내쉬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곤 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건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혜진이가 외투를 챙겨 나가던 순간 문틈 사이로 휴대폰 화면이 잠깐 비쳤습니다. 민수 형. 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아들의 절친이자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들던 그 청년. 아들이 떠나던 날 이후로 딱 한 번 조문 온 뒤 그 청년은 종적을 감추듯 사라졌습니다. 설마 그 사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자 허리가 더 굽은 듯 아파왔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떨치려 애쓰는 동안 혜진이는 이미 우산을 쓰고 골목 끝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바람소리, 냄비 끓는 소리, 벽시계 초침 소리까지 모두 혜진이 발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오는 문소리가 들린 건 밤 10시 반이 넘어서였습니다. 왔니? 제가 조용히 물었지만 그 아이는 고개만 숙인 채 신발을 벗고 들어와 주방을 잠시 스치며 물 한 컵을 따라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늦었네. 제 말에 그녀는 잠시 멈춰서더니 작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늘은 일이 오래 걸렸어요. 일? 저는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무릎약을 사러 동네 약국에 갔습니다. 약을 건네주던 약사 아주머니가 스쳐 지나가듯 말했습니다. 어제도 며느님 왔던데 요즘 자주 오시네. 특히 초조증 약, 불안장애 약, 그거 매번 찾아오던데 집에 아픈 사람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안장애 약, 초조증 약, 그런 약을 누구를 위해 사는 걸까? 그리고 왜 밤마다 비밀처럼? 그날 저녁 혜진이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작은 울음 섞인 목소리. 네, 제가 금방 갈게요. 그러니까 제발 조금만 버티고 계세요. 그 말은 남편을 잃은 며느리가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를 돌보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 그것도 아주 절박하게. 며칠 뒤 한 번은 제가 무심코 저녁을 차리면서 말했습니다. 요즘은 친구 만나러 자주 나가나 보구나. 그 말에 혜진이는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딱 소리가 울릴 정도로 그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주워들더니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뭐 그런 거예요. 그 웃음이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오히려 울음을 참고 있는 아이처럼. 그날 밤 저는 베개를 베고 누운 채 천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혜진이가 감추는 것이 정말 단순한 외로움일까? 친정일까? 누군가 아픈 걸까? 아님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한 다른 이유일까? 불안은 생각보다 깊고 빠르게 퍼져갔습니다. 마치 온 집안 구석에 숨어있던 그림자가 조금씩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저는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 말하지 못한 비밀이 분명히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혜진이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겁게, 너무 깊게 그 아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녁 공기가 유난히 차갑던 밤이었습니다. 제가 며느리 뒤를 따라 나서기로 마음먹은 날,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 골목길 끝에서 며느리가 우산도 없이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묵은 관절을 억지로 다독이며 그 아이가 사라지는 방향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며느리는 대문을 나서자마자 전화를 다시 받았습니다. 이번엔 울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네, 금방 갈게요. 제발 조금만 더 버티고 있어요.
버스 정류장을 지나고 사람 다니지 않는 어두운 길로 접어들자 그 아이의 걸음은 더 빨라졌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싸늘함이 목덜미를 타고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골목 끝 오래된 공장 창고 여러 개가 늘어선 곳, 가로등 하나 없는 그곳에서 한 창고에만 희미한 불빛이 번져 있었습니다. 혜진이는 주위를 조심스레 살핀 뒤 그 문짝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쇠붙이가 긁힐 때 나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이상하게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아 발끝까지 떨려왔습니다. 거기에는 제 아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영정사진 속에서 나를 보며 웃고 있던 아들. 그 아이가 창백한 얼굴로 휠체어에 몸을 축 늘어뜨린 채 간신히 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머리엔 깊게 파인 상처 자국들이 아직도 완전히 아물지 않은 듯 붉게 비쳐 있었고 팔은 말라비틀어진 나뭇가지처럼 가늘어져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혜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약 봉지를 꺼내 아들의 입가에 물을 대주고 있었습니다. 오빠 약 먹어야 돼. 오늘은 진통이 심하다 했잖아. 그 아이의 목소리는 흐트러진 숨과 함께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눈을 들고 그제야 제가 문틈에 서 있는 걸 아는 듯 미약하게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제 무릎은 힘없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살아있었던 거냐? 너 살아있었던 거냐?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내가 제 입에서는 말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가 뒤엉켜 터져 나왔습니다. 혜진이는 그제야 제 쪽을 보며 바닥에 엎드리다시피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버님. 저도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오빠가 절대 말하지 말래서 아버님이 너무 충격받을까봐 아들은 혜진이의 손을 힘없이 잡았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당신한테 짐이 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 말은 저를 산산조각 내는 칼날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입술이 말라붙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들은 진실은 제가 지금껏 평생 살아오며 경험한 어떤 고통보다 더 깊고 잔인했습니다. 혜진이는 울음을 삼키며 입술을 물어뜯듯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들, 사고 난 거, 그거 사고 아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밀어버린 사람이 아버님 동생, 삼촌이었어요. 공기가 완전히 멈춘 듯 했습니다. 그 말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아니라 몇 해가 걸린 기분이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냐? 그게 무슨 소리야? 삼촌이 빚독촉 때문에 오빠를 데리고 나갔고 돈을 대신 갚으라고 협박 비슷하게 그러다가 싸우다가 밀친 거예요. 아들은 눈을 감고 고통을 참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버지, 삼촌, 그 사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날 버리고 도망쳤어요. 그 말은 제 심장을 찢어발기는 소리와 다름없었습니다. 내 동생이 내 아들을 돈 때문에 그 모든 현실을 마주한 그 순간 저는 제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냐? 왜 혼자 이 고통을 견디고 있었냐? 혜진이는 바닥에 손을 짚고 차가운 콘크리트에 이마를 박고 울었습니다. 아버님은 오빠를 잃은 슬픔만으로도
이미 너무 무너져 계셨잖아요. 그때 이걸 말하면 아버님이 정말 살 수 있을까 싶어서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당신에게 폐가 될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 순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저는 더 이상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붙잡아야 했던 가족은 다른 곳에서 온몸이 부서지도록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건 바로 제 핏줄이었습니다. 저는 그 창고 한복판에서 미친 사람처럼 울었습니다. 혀가 꼬일 정도로 숨이 끊어질 만큼 가슴이 찢겨나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날의 비명 같은 울음은 내 평생 다시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을 찾은 그 밤 창고 문이 덜컥 닫히는 소리가 울리고 나서야 저는 정신을 겨우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아이가 부서질 듯 여린 몸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아이를 붙잡은 혜진이는 잘못을 고백하는 어린아이처럼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아무 말 없이 붙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고 마른 것이 고통을 그대로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일어나자. 이대로 둘 순 없다.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는 저조차도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무너져 내린 사람의 음성과 그럼에도 뭔가를 지켜내야 하는 사람의 의지가 섞여 있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아들을 업고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혜진이가 떨어지는 눈물을 닦으며 뒤에서 손전등을 비췄고 아들의 머리는 제 어깨에 축 늘어져 가냘픈 숨이 귓가에 닿았습니다. 아버지 무거워요, 내려요. 그 아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됐다. 넌 살아있기만 하면 된다. 이걸로 충분하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흐느낌도 아닌 말없이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이 제 목덜미를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이 아이는 오래 고통을 참아온 흔적이 많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제게는 칼처럼 꽂혔습니다. 오래 고통을 참아왔다고요? 네. 혼자였다면 버티기 어려웠을 겁니다. 누군가 계속 돌봐준 흔적이 보입니다. 그 순간 제 눈은 자연스럽게 혜진이를 향했습니다. 그 아이는 고개를 깊게 숙이며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 옆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혜진아. 그녀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어떤 고통 속에 있었는지 내가 끝내 몰랐다. 혜진이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눈물만 천천히 흘렀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너희 둘인데 나는 아무것도 못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 박혀있던 죄책감이 하나둘씩 표면으로 밀려 올라왔습니다. 혜진이는 손을 내밀어 제 손등 위에 조용히 올렸습니다. 아버님 잘못 아니에요. 전 알아요. 아버님이 얼마나 아버님답게 살아오셨는지. 그 말은 날카로웠던 제 마음을 산들바람처럼 쓰다듬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들은 재활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발을 바닥에 대는 것만으로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손잡이를 잡은 손엔 힘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들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괜찮다. 천천히 해라. 내가 걸으면 그걸로 난 된다. 아들은 매번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끄덕임이 얼마나 값진 희망인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혜진이는 재활실 구석에서
조심스럽게 아들을 지켜보다가 아들이 힘들어 보이면 재빨리 다가와 등을 받쳐주고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엔 슬픔과 사랑과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늘 맴돌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재활실 바닥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아들은 병실 창가에 누운 채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로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그 아이의 목소리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혜진이,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희 둘 끝까지 지킬 거다. 아들은 미소 같은 걸 지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혜진이는 그 모습을 보며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만큼은 작은 희망이 우리를 감싸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셋은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길을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들이 병원에서 재활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몇 달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침대 난간을 잡고 몸을 일으키는 것도 힘겨워하던 아이가 지금은 며칠에 한 번씩 재활사와 함께 짧게 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아직 다리에는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아이의 눈동자엔 살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떠야 할 이유를 다시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병실 창가로 노을이 길게 스며들던 시간, 아들은 천천히 침대 끝에 앉아 바깥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고 멀리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까지 왠지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맑고 단단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저 지금 많이 행복합니다. 제가 놀라 묻기도 전에 아들은 미약한 미소를 띠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걸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게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옆에 아버지와 혜진이가 있으니까요. 그 말은 저를 한순간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게 큰 고통을 겪은 아이의 입에서 행복하다는 말이 나온다는 게 말할 수 없이 아프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반대편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아들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 너만 행복하면 됐다. 내가 살아있어주면 난 그걸로 충분하다. 아들은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떠난 줄 알았다면서 아버지한테 더 죄송합니다. 저는 아들의 손등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라. 세상 누구보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혼자 견뎠는데 나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다. 그저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그 순간 혜진이가 문가에서 조용히 들어와 저희 둘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줄곧 재활실과 병실을 오가느라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그 아이의 눈빛엔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살 것 같아요. 혜진이는 그렇게 말하며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과 저는 그 아이의 손 위에 우리의 손을 천천히 포개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의 손이 맞닿은 채 노을빛이 스며들며
우리를 하나의 실루엣처럼 붙잡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잃었던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지만 앞으로 걸어갈 시간이 조금은 따뜻해질 거라는 것도 눈빛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재활실에서 자가보행 보조기만 잡고 천천히 걷는데 성공했습니다. 겨우 몇 발자국이었지만 우리 셋은 그 순간을 오래오래 바라보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혜진아, 아들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나 걷고 있다. 혜진이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정말 대단해.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한 걸음씩. 우린 내 뒤에 늘 있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웃음. 그걸 보며 제 마음속 오래된 얼음들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병실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되어가는구나. 길어진 어둠을 지나 아주 작은 빛 하나라도 보이면 사람은 다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런 깨달음이 조용히 가슴 안에서 일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아들의 미소였고 혜진이의 작은 손길이었고 서로를 붙잡고 버텨낸 우리 셋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이 순간 그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나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